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뱄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이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 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게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 있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가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0세 돼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이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 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한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긴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네,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집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요.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걸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큰 죽을 둥 살 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에 보면서 내년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나이가 61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성장 높은 물가, 고령화라는 새로운 경제 규범 속에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은퇴와 더불어 노후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때문에 50대, 60대 노후 준비 기준 및 자금을 알아보며 보다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의 경제 수명은 몇 살이신가요? 노후에 대한 생각과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현실은 더 팍팍하고 하루를 살아가기 바쁜데 미래까지 준비하려니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평균 수명도 늘어가고 있어 은퇴할 시기가 오기 전에 50대, 60대 노후 준비 기준 및 자금을 알아보고 실행에 나서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여 50대 노후 준비 기준 및 자금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며 노후 자금의 확보는 필수적이죠.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건강관리, 주거비용, 여가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계획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60대에 필요한 노후 자금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월 165만 원,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268만 원, 32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 60대 도대체 몇 억이 있어야 내 나이 평균일까요? 지금 내가 친구들보다 더 잘 사는 건지, 또 내 또래 평균과 비교하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는지 하는 것들이 사람이라면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친구나 지인들의 속사정을 속속들이는 몰라도 대충 사는 집과 평상시 생활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나와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만 먼저 내 순자산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인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서 빛을 뺀 자산을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실물자산은 토지나 주택, 자동차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보석류나 예술품 등도 포함이 되고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이나 은도 실물자산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계산할 때 집이나 토지 등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대출이 7억이면 자산은 3억이며 예금, 적금 등을 합쳐서 2억이 있다면 총 자산은 5억이 되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본인의 순자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우리나라 평균 자산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료는 2022년 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위 11.4%에 속하고 5억 이상이면 상위 29.4% 대략 상위 30%에 들어갑니다. 3억 이상은 대략 상위 45% 정도 수준이고 최소 1억은 있어야 상위 70%에 턱걸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산이 1억 미만인 가구도 30%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위 몇 프로에 속하시나요? 하지만 10억이라고 다 같은 10억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10억 아파트 한 채 있고 금융자산 얼마 없는 사람과 지방 소도시에서 아파트 3억에 살아도 금융자산이 7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사는 것과 지방 도시에 사는 것과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통계는 전체 통계다 보니 나이대별 통계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산이 많은 순서대로 1위부터 100위까지 줄을 세웠을 경우 50위가 평균이라고 보면 40대의 평균 50위 자산은 2억 9천만 원이었고 50대는 3억 2천만 원, 60대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 금액보다 많으면 내 나이 평균보다 잘 사는 것이고 이 금액보다 적으면 내 나이 또래에서 나보다 부자가 많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의 순자산은 40대가 10억 4천만 원, 50대가 12억 5천만 원, 60대는 13억 2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상위 1%의 순자산은 29억 2천만 원, 상위 0.1%의 순자산은 76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60대 이상의 자산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60대의 경우 순자산 상위 10%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반면 30% 이하의 중위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빼서 쓰다 보니 60대 이후부터 자산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위 10% 이상은 빼쓰는 금액보다 금융 이자 등 자산이 불어나는 것이 크다 보니 오히려 자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나라 상위 30%에 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또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자신이 부자라고 느끼지 못하고 역시 노후를 불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의 상위 30%면 대략 6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건데 이 정도 자산이면 노후를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산의 4분의 3 정도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장은 집이 있어 든든할지는 몰라도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오를 것 같아서 팔기가 힘들고, 반대로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린다거나 자녀의 사업 실패 등으로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할 때 자산이 부동산뿐이라면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짐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벌써 최근만 해도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집 가진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집중 현상은 자산이 있음에도 노후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자산이 있다 보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계속 내야 하고, 생활비와 경조사 모임 등 품위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경제 전문가 중에서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만이 진짜 자산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팔지도 못하고 또 내놓아도 원하는 가격에는 나가지 않는 상황이니 이건 제대로 된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셔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노후를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사는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년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시행 당시 51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2022년 기준으로는 10만 6,591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 가입하는 것에는 찬반이 있으니 본인이 사는 지역에 집값이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감안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집값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좀 기다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더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시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주택연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이와의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60대에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채권 및 채권형 펀드입니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채권형 펀드를 통해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금을 통해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을 통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전략입니다. 의료비나 장기 요양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실손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지출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한 계획 수립도 필요한데요. 노후에는 생활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은퇴 후 고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주거지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60대에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월 생활비와 예상 지출을 기반으로 노후 자금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투자와 철저한 자산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60대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해도 현역 때처럼 활기차게 사는 사람의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라. 정년 퇴직, 궁핍한 가계, 노부모 수발, 부모 사망, 배우자 질병 죽음. 60대 이후 인생 후반기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애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한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언젠가 마주해야 하는 일들이다. 하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사건들이라서 사람들은 애써 외면한다. 그런데 늙는다는 것이 상실만 존재하는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체험으로 바꿀 수 있다. 돈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퇴직 후엔 사회와의 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년 행복감이 크게 달라진다. 퇴직을 앞두고 이제 내 인생은 9회 말 이아웃이라며 절망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정년퇴직 축하연회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급여는 없지만 새로 생긴 모 연구센터에서 특별 초빙 교수란 직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의욕이 충만해 있었다. 잃어버릴 뻔했던 미래 비전이 생기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도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나? 퇴직 이후 일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돈으로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돈은 못 벌어도 꼭 해보고 싶다거나 돈을 들여서라도 해보고 싶다고 느끼는 일이야말로 퇴직 이후 내가 꿈꿀 수 있는 진정한 미래 비전이다.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이렇게 퇴직 후에도 본인 체면만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에서 대접받길 원한다면 비참한 인생 말로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명함 없다고 방구석 여포로 살지 마라. 정년퇴직 고독감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서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근본적 욕구가 강하다. 그런데 정년퇴직은 그야말로 사회적 정체성을 잃는 일이다. 마치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일터를 떠나 관계가 단절되면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에 집착하고 명함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하면서 회사를 원망하고 신세를 비관해봤자 소용없다. 은퇴 충격을 치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일본에선 한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명 폭주노인이 화제였다. 평소엔 온화한 사람이 갑자기 욱해서 화부터 낸다거나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령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며 버럭 소리부터 지르는 시기다. 폭주노인이라는 사회 현상은 말 그대로 정년퇴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어떤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잃고 그냥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곳에 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은퇴 여행도 질린다. 일상을 만들어라. 퇴직하면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을 것 같다. 회사 다닐 때에 일하는 시간은 답답하기도 하지만 기쁨과 보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일상이 있어야 비일상도 즐거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평일과 주말, 일하는 날과 쉬는 날 구별이 없어진다. 평일 아침에도 휴대폰 알람은 울리지 않고 나를 찾는 전화도 거의 걸려오지 않는다. 현역 시절 일할 때처럼 충실한 일상을 보내기가 어려워진다. 일본에서 퇴직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는 질문을 하면 1위 대답은 늘 여행이다. 제약회사 임원이던 지인 얘기다. 회사 다닐 땐 바빠서 못 가지만 퇴직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호화로운 여행을 떠나자고 아내와 약속했다. 실제로 처음 한두 번은 무척 즐거웠다고 한다.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시큰둥해지고 질려버렸다. 여행은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는 이렇다 할 일상이 없는 퇴직자였기에 여행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다. 매일 한가롭다며 괴로워했던 그 지인은 제약회사와 관련된 병원을 소개받아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어느새 본업인 양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활력을 되찾았고 부부 여행도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퇴직 후 일상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회사원 시절에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 재미있다. 바쁜 일상이 있는 와중에 경험하는 비일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갈 곳이 없어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게 일상이라면 과연 즐거울 수 있겠는가? 일상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미래 비전을 가져다줄 알찬 일상이어야 한다. 가령 도서관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라면 본인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찾고 블로그에 공유하기, 유튜브로 알리기, 지역대회에 참가하기 등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면 된다.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긴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얻어 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내가 이번에도 그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게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 있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 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해요.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가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0세 돼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이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한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긴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네,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짓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요.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거를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큰 죽을 둥 살 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이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에 보면서 내년엔 봄에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나이가 61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성장 높은 물가, 고령화라는 새로운 경제 규범 속에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은퇴와 더불어 노후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때문에 50대, 60대 노후 준비 기준 및 자금을 알아보며 보다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의 경제 수명은 몇 살이신가요? 노후에 대한 생각과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현실은 더 팍팍하고 하루를 살아가기 바쁜데 미래까지 준비하려니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평균 수명도 늘어가고 있어 은퇴할 시기가 오기 전에 50대, 60대 노후 준비 기준 및 자금을 알아보고 실행에 나서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여 50대 노후 준비 기준 및 자금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며 노후 자금의 확보는 필수적이죠.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건강관리, 주거비용, 여가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계획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60대에 필요한 노후 자금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월 165만 원,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268만 원, 32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 60대 도대체 몇 억이 있어야 내 나이 평균일까요? 지금 내가 친구들보다 더 잘 사는 건지, 또 내 또래 평균과 비교하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는지 하는 것들이 사람이라면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친구나 지인들의 속사정을 속속들이는 몰라도 대충 사는 집과 평상시 생활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나와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만 먼저 내 순자산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인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서 빛을 뺀 자산을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실물자산은 토지나 주택, 자동차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보석류나 예술품 등도 포함이 되고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이나 은도 실물자산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계산할 때 집이나 토지 등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대출이 7억이면 자산은 3억이며 예금, 적금 등을 합쳐서 2억이 있다면 총 자산은 5억이 되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본인의 순자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우리나라 평균 자산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료는 2022년 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위 11.4%에 속하고 5억 이상이면 상위 29.4% 대략 상위 30%에 들어갑니다. 3억 이상은 대략 상위 45% 정도 수준이고 최소 1억은 있어야 상위 70%에 턱걸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산이 1억 미만인 가구도 30%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위 몇 프로에 속하시나요? 하지만 10억이라고 다 같은 10억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10억 아파트 한 채 있고 금융자산 얼마 없는 사람과 지방 소도시에서 아파트 3억에 살아도 금융자산이 7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사는 것과 지방 도시에 사는 것과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통계는 전체 통계다 보니 나이대별 통계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산이 많은 순서대로 1위부터 100위까지 줄을 세웠을 경우 50위가 평균이라고 보면 40대의 평균 50위 자산은 2억 9천만 원이었고 50대는 3억 2천만 원, 60대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 금액보다 많으면 내 나이 평균보다 잘 사는 것이고 이 금액보다 적으면 내 나이 또래에서 나보다 부자가 많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의 순자산은 40대가 10억 4천만 원, 50대가 12억 5천만 원, 60대는 13억 2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상위 1%의 순자산은 29억 2천만 원, 상위 0.1%의 순자산은 76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60대 이상의 자산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60대의 경우 순자산 상위 10%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반면 30% 이하의 중위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빼서 쓰다 보니 60대 이후부터 자산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위 10% 이상은 빼쓰는 금액보다 금융 이자 등 자산이 불어나는 것이 크다 보니 오히려 자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나라 상위 30%에 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또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자신이 부자라고 느끼지 못하고 역시 노후를 불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의 상위 30%면 대략 6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건데 이 정도 자산이면 노후를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산의 4분의 3 정도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장은 집이 있어 든든할지는 몰라도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오를 것 같아서 팔기가 힘들고 반대로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린다거나 자녀의 사업 실패 등으로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할 때 자산이 부동산뿐이라면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짐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벌써 최근만 해도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집 가진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집중 현상은 자산이 있음에도 노후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자산이 있다 보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계속 내야 하고 생활비와 경조사 모임 등 품위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경제 전문가 중에서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만이 진짜 자산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팔지도 못하고 또 내놓아도 원하는 가격에는 나가지 않는 상황이니 이건 제대로 된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셔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노후를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사는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년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시행 당시 51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2022년 기준으로는 10만 6,591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 가입하는 것에는 찬반이 있으니 본인이 사는 지역에 집값이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감안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집값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좀 기다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더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시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주택연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이화의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60대에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채권 및 채권형 펀드입니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채권형 펀드를 통해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금을 통해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을 통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전략입니다. 의료비나 장기 요양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실손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지출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한 계획 수립도 필요한데요. 노후에는 생활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은퇴 후 고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주거지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60대에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월 생활비와 예상 지출을 기반으로 노후 자금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투자와 철저한 자산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60대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해도 현역 때처럼 활기차게 사는 사람의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라. 정년 퇴직, 궁핍한 가계, 노부모 수발, 부모 사망, 배우자 질병 죽음. 60대 이후 인생 후반기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애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한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언젠가 마주해야 하는 일들이다. 하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사건들이라서 사람들은 애써 외면한다. 그런데 늙는다는 것이 상실만 존재하는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체험으로 바꿀 수 있다. 돈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퇴직 후엔 사회와의 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년 행복감이 크게 달라진다. 퇴직을 앞두고 이제 내 인생은 9회 말 이아웃이라며 절망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정년퇴직 축하연회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급여는 없지만 새로 생긴 모 연구센터에서 특별 초빙 교수란 직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의욕이 충만해 있었다. 잃어버릴 뻔했던 미래 비전이 생기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도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나? 퇴직 이후 일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돈으로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돈은 못 벌어도 꼭 해보고 싶다거나 돈을 들여서라도 해보고 싶다고 느끼는 일이야말로 퇴직 이후 내가 꿈꿀 수 있는 진정한 미래 비전이다.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이렇게 퇴직 후에도 본인 체면만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에서 대접받길 원한다면 비참한 인생 말로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명함 없다고 방구석 여포로 살지 마라. 정년퇴직 고독감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서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근본적 욕구가 강하다. 그런데 정년퇴직은 그야말로 사회적 정체성을 잃는 일이다. 마치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일터를 떠나 관계가 단절되면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에 집착하고 명함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하면서 회사를 원망하고 신세를 비관해봤자 소용없다. 은퇴 충격을 치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일본에선 한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명 폭주노인이 화제였다.
평소엔 온화한 사람이 갑자기 욱해서 화부터 낸다거나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령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며 버럭 소리부터 지르는 시기다. 폭주노인이라는 사회 현상은 말 그대로 정년 퇴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어떤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잃고 그냥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곳에 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은퇴 여행도 질린다. 일상을 만들어라. 퇴직하면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을 것 같다. 회사 다닐 때의 일하는 시간은 답답하기도 하지만 기쁨과 보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일상이 있어야 비일상도 즐거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평일과 주말, 일하는 날과 쉬는 날 구별이 없어진다. 평일 아침에도 휴대폰 알람은 울리지 않고 나를 찾는 전화도 거의 걸려오지 않는다. 현역 시절 일할 때처럼 충실한 일상을 보내기가 어려워진다. 일본에서 퇴직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는 질문을 하면 1위 대답은 늘 여행이다. 제약회사 임원이던 지인 얘기다. 회사 다닐 땐 바빠서 못 가지만 퇴직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호화로운 여행을 떠나자고 아내와 약속했다. 실제로 처음 한두 번은 무척 즐거웠다고 한다.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시큰둥해지고 질려버렸다. 여행은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는 이렇다 할 일상이 없는 퇴직자였기에 여행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다. 매일 한가롭다며 괴로워했던 그 지인은 제약회사와 관련된 병원을 소개받아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어느새 본업인 양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활력을 되찾았고 부부 여행도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퇴직 후 일상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회사원 시절에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 재미있다. 바쁜 일상이 있는 와중에 경험하는 비일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갈 곳이 없어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게 일상이라면 과연 즐거울 수 있겠는가? 일상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미래 비전을 가져다줄 알찬 일상이어야 한다. 가령 도서관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라면 본인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찾고 블로그에 공유하기, 유튜브로 알리기, 지역대회에 참가하기 등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면 된다.